안녕하세요. 인생에도 딩동댕이 있다. 딩동쌤입니다. 오늘부터는 4-2단원, 매체 바르게 읽기 단원을 들어갈 거예요. 교과서 본문을 배우기에 앞서 매체란 무엇인지, 매체를 왜 쓰는지, 매체의 효과에 대해 살펴본 다음 매체를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매체의 뜻부터 보죠. 영어로는 미디어라고 하는데 한자를 푸는 게 더 쉬워요. 매자가 중매 매자거든요. 중매가 뭔지는 아시죠? 결혼할 때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을 중매쟁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걸 중매한다, 매개한다 라고 해요. 그럼 매체는 뭐겠어요? 한쪽을 다른 쪽과 연결시켜주는 물체겠죠? 생각, 정서, 정보, 지식 등을 전달하고 공유, 연결하도록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매체라고 합니다. 쉽게 그냥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사용하는 것들을 다 매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매체에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예전에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인간에게도 USB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대화나 토론을 할 때 상대방이 뭔가 핀트를 못 잡고 자꾸 딴소리 하는 것 같을 때 여러 번 설명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것 같고. 그럴 때 USB 하나 있으면 어때요? 제 머릿속에 있는 거 복사해서 상대방 머릿속에 붙여넣기 할 수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수업하면서 USB 생각 많이 났어요. 저는 지금 9반을 들어가니까 똑같은 수업을 9번 해야 되거든요.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지겨워요. 웃긴 농담도 즉흥적으로 해야 그게 맛이 살지, 똑같은 농담 10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면서 진짜 현타 많이 와요. 그래도 저는 합니다. 듣는 여러분들은 처음일 테니까요. 아무튼 인간에게 USB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말로 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손쉽게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방법은 말이에요. 글로 전달할 수도 있겠죠. 인간의 말과 글, 특히 글은 문자가 발명된 이후부터 수천 년 동안 계승 발전되어 왔어요. 정교함이나 깊이는 그 어떤 매체도 못 따라옵니다. 인류가 그동안 축적해온 정신적 유산, 철학적 사유와 성찰, 깊은 삶의 진실과 같은 것들을 글 말고 뭐로 담을 수 있겠어요? 위대한 성인들의 지혜, 삶의 정수, 정말 그 핵까지 파고든 작가들의 통찰은 글이 아니면 이런 것들은 담을 수가 없죠. 매체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떠올리는데 정작 가장 기본이 되는 언어는 빠뜨리는 경우가 많은데 꼭 기억하세요. 언어도 매체입니다. 그림이나 사진도 매체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해 주니까요. 어제 너무 예쁜 풍경을 봤다고 해봅시다. 머릿속에 아직 생생한 그 풍경을 친구와 공유하고 싶어요. 그걸 말로 전달하려면 이렇게 해야겠죠. 분홍 벚꽃이 만개한 울창한 나무 사이로 큰 강이 흐르고 있다. 강의 폭은 어림잡아 1km 정도로 한강과 비슷해 보인다. 강 저편에도 마찬가지로 벚나무가 쭉 이어져 있고 그 사이사이 집들과 푸른 소나무가 보인다. 그 뒤에는 설산이 멋들어지게 육중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데 깊은 골이 파여 있다. 마치 잘 닦은 여자아이의 머리 가르마처럼 쫙 갈라져 있다. 그 뒤로 흰 구름이 산을 받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늘은 파란 강을 번떠 놓은 것처럼 맑고 푸르다. 어때요? 머릿속에 그려지나요? 물론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애썼기 때문에 그려지긴 할 거예요. 근데 누가 친구한테 이렇게까지 얘기하겠어요? 또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야, 어제 진짜 풍경 대박이었어. 와, 진짜 벚꽃 진짜 예뻐. 겨우 이 정도로 친구가 내 머릿속에 있는 그 풍경과 똑같이 떠올릴 수 있겠어요? 우리는 말을 너무나 거칠게 쓰다 보니 섬세한 묘사에는 취약해요. 늘 이런 답답함을 느끼죠. 아, 너무 좋았는데 이걸 말로 설명할 방법이 없네? 사실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언어 능력이 부족한 것도 부족한 건데 더 문제는 그걸 향상시키려는 노력도 안 한다는 거예요. 설명하려다가 힘들면 야, 암튼 네가 한번 거기 가서 봐봐. 대박이야. 이러고 말아요. 그럼 영원히 언어는 그 정도로만 머무르는 거예요. 안 늘어요. 국어 교사로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제 본 풍경을 친구한테 전달하고 싶을 때 가장 효과적인 게 뭘까요? 그렇죠. 사진 찍은 거 보여주면 되죠? 그럼 한눈에 이해하고 어제 내가 느낀 것을 친구도 비슷하게 느낄 거예요. 사진을 못 찍었다면 그림을 그려줘도 되겠죠? 이렇게 말로 설명하기 힘든 장면이나 풍경에 대한 것을 전달할 때는 사진과 그림이 효과적이에요. 구구절절 얘기하지 않아도 되니 편하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이런 색감 같은 거 어떻게 말로 설명할 거예요? 불가능하죠? 언어의 한계와도 관련이 있긴 한데 특히 이런 색깔에는 취약해요. 색은 빛의 스펙트럼에 따라 보이는 건데 사실상 무한이잖아요.
색깔과 관련된 이름이 많아봐야 몇백 개일 텐데 턱없이 부족하죠. 샛노랑과 새빨강 사이 그 어딘가에 있는 그 색깔을 좋아하는데 이름이 없어서 친구에게 설명을 못한다는 그런 노래도 있던데. 그 다음 매체는 동영상입니다. 최근 가장 강력한 매체로 떠오르고 있죠. 사실 동영상도 사진을 연속으로 이어붙인 거예요. 너무나 빠르게 찍기 때문에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아무튼 유튜브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매체를 삼켜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가장 강력한 매체가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의 장점은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라면 잘 끓이는 법에 대해 설명한다고 해봅시다. 말로 한다면 이렇게 해야겠죠. 물은 550ml 계량해서 먼저 냄비에 붓고 불을 올린다. 그리고 라면 봉지를 뜯고 분말 스프와 건더기 스프를 넣는다. 불순물을 넣음으로써 끓는 점이 올라가 더 높은 온도에서 면을 빠르게 익힐 수 있게 한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면을 넣는다. 면은 부수지 않고 그대로 넣어야 면발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골고루 익을 수 있도록 자주 뒤집어주고 어느 정도 익으면 면을 들고 찬 공기와 마찰시켜 탱탱한 면발을 만들어준다. 보통 4분 정도 끓이지만 꼬들면을 좋아한다면 3분, 푹 퍼진 면을 좋아한다면 5분 이상을 끓여준다. 만약 계란을 넣으려면 물이 끓을 때 넣어주고 파나 고추를 썰어 넣어주려면 조리 거의 막바지에 넣어 식감을 살려준다. 어때요? 잘 들으면 따라서 끓여볼 수는 있겠지만 기억하기도 어렵고 잘 안 와닿죠? 요즘은 궁금한 게 생기면 유튜브에 검색한다면서요? 저는 텍스트 세대라서 그런지 글이 편한데 여러분은 영상이 더 편하시다면서요? 쓱쓱 넘기면서 보면 된다나? 아무튼 이런 조리법 같은 건 뭐가 효과적이에요? 음식 만드는 과정을 쭉 동영상으로 찍어주면 따라서 만들기에 좋겠죠? 관아라고 선생님이 좋아하는 채널에 라면 잘 끓이는 법 영상이 있더라고요. 궁금한 사람은 카드를 눌러서 보고 오세요. 그 다음은 도표입니다. 그래프죠. 그래프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많이 사용되는 건 왼쪽부터 막대 그래프, 원 그래프, 꺾은 선 그래프가 있어요. 이런 도표들은 어떤 실험이나 조사 결과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합니다. 변수 하나하나 대응하는 결과값을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래프로 나타내면 전체적인 경향성도 파악할 수 있고 개별적인 값도 확인할 수 있으니 편리하고 효과적이죠. 요즘은 이런 통계 자료나 그래프가 넘쳐나는 세상이에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 그래프의 힘을 이용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강화하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숫자는 너무나 정확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믿어도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나온 말인데요. 물론 숫자 자체의 특성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인간은 또 다른 존재죠. 요즘 이런 책을 읽고 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한다 라는 책인데요. 수업 준비를 위해서 읽기 시작한 것인데 흥미로운 것들이 많더라고요. 다 말씀드리기엔 너무 양이 많으니 핵심적인 것들 몇 개만 살펴보려고 해요. 더 궁금하시면 직접 빌려서 읽어보세요. 일단 여러분, 사실과 진실은 어떻게 다르죠? 같은 건가요? 근데 단어가 다르게 있다는 건 뭔가 다른 의미를 가졌다는 거겠죠? 영어로 하면 이해가 좀 더 쉬운데 사실은 영어로 뭐예요? 팩트죠? 진실은요? truth입니다. 사실이면 다 진실일까요?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건 팩트야. 팩트는 반박 불가지. 그럼 팩트면 다 진실일까요? 기사를 하나 가져왔어요. 2018년부터 23년까지 5년간 전기차 화재 사고 발생 현황에 대한 기사인데요. 총 115건이 있었대요.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에 3건, 19년에 5건, 22년에는 33건, 23년에는 47건. 점점 늘고 있네요. 최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에 불이 나가지고 옆에 차들 다 타고 배관 다 녹아가지고 물도 안 나와서 주민들 다 대피하고 며칠 동안 밖에서 지냈다고 해요. 손해금액이 몇십억에 달하고 그걸 메이커에서 배상했다고 하죠. 그런 맥락에서 이 기사를 읽으면 어때요? 전기차 위험해서 아직 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잘 보세요. 2022년 자동차 화재 사고 건수를 가져온 거예요. 총 4,669건이 있었는데 4,625건과 44건으로 나뉘어져 있네요. 어떤 게 전기차 화재 사고 수일까요? 놀랍게도 44건이 전기차 화재 사고 건수입니다. 예? 그럼 내연기관 화재 사고가 100배가 넘는 거네요? 전기차 위험한 거 맞아요? 물론 전기차가 대수가 적으니까 불도 덜 났겠지만 전기차가 그래도 전체 자동차의 10% 정도는 되거든요. 비율로 계산해도 내연기관의 화재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아까 그 기사에서는 전기차 화재 사고 건수만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어때요?
전기차 왠지 위험할 것 같고 사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여기서 사실과 진실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사실은요, 단편적이고 부분적이에요. 전기차 화재 사건 수 자체는 팩트입니다. 불난 거 맞으니까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전기차는 위험하다 라고 하는 건 진실일까요? 아니죠. 전체 비율로 따지면 내연기관이 더 불이 많이 납니다. 화재 면에선 적어도 전기차보다 내연기관이 더 위험해요. 이게 진실입니다. 진실은 이렇게 전체적이고 종합적이에요. 다른 관점에서 모든 요소들을 살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 진실입니다. 조각조각 팩트들은 진실을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정보일 뿐이에요. 그것이 꼭 진실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이해됐나요? 이 기자가 어떤 의도로 이런 기사를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기차가 널리 보급되면 피해를 보기 때문일 수도 있고, 전기차 화재 사건 관련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니까 조회수를 위해 썼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 기자가 거짓말을 한 건가요? 사실을 왜곡했나요? 그런 건 아니죠. 다 사실이에요. 하지만 진실은 아니에요. 이제 사실과 진실의 차이를 아시겠나요? 왼쪽 그래프 보세요. 중국 GDP 성장률인데요. 어때요? 오, 중국 많이 발전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세로축을 잘 보세요. 9.1, 9.2, 9.3 이렇게 0.1 단위로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죠? 제가 1 단위로 바꿔서 만들어 봤거든요. 어떤가 보세요. 어때요? 느낌이 확 다르죠? 확 올랐다는 느낌 드세요? 고만고만하네 이런 생각 드시죠? 이런 게 바로 속임수예요. 아까 내연기관 화재 건수는 쏙 빼고 전기차 화재 건수만 가지고 기사를 쓴 것처럼 이 기자도 그래프 세로축을 0.1 단위로 쪼개서 크게 성장한 것처럼 보이게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 기자가 사실을 왜곡했나요? 거짓말을 했나요? 그건 아니에요. 다 사실대로 정확한 숫자를 적었어요. 팩트예요. 하지만 진실은 아니에요. 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GDP가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기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20년에서 21년 사이에는 GDP가 떨어지고 21년 이후부터 쭉 올랐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앞에 것은 자르고 21년 자료부터 보여주면 돼요. 그럼 그래프가 쭉 우상향 하겠죠. 적당히 가로축, 세로축 조절해서 또 그럴듯하게 만듭니다. 국고채 금리 추이를 나타낸 거예요. 국고채는 그냥 쉽게 대한민국의 빚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금리는 이자율이고요. 이자율이 높아지면 갚아야 할 빚도 늘어나겠죠? 그래프 보면 금리가 4.02에서 4.64가 됐대요. 뭐 감흥 오시나요? 아, 0.5% 올랐나 보다. 이 정도죠? 근데 국고채가 보통 15조 정도 되거든요? 0.5%면 7,500억이에요. 7,500억.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예요. 근데 이자율로 그것도 별 차이도 안 나게 높이를 조절해서 크게 와닿지가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단위를 바꿔 둔감하게 만드는 속임수도 있습니다. 또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입니다. 한쪽이 변할 때 다른 한쪽도 함께 변하는 경향이 있을 때 상관관계라고 하고, 어떤 것이 원인이 되어 다른 변수가 결과로서 바뀌는 것을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둘은 달라요. 예를 들어 경제 상황과 미니스커트의 판매량에 대한 통계 자료가 있다고 해봅시다.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과 미니스커트 판매량이 올라가는 것 두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불황기 반영, 부산 유통과 미니스커트 매출 증가. 이 말은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미니스커트가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인과관계죠?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그냥 우연히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과 미니스커트 판매량이 증가한 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어느 정도의 경향성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인과관계는 아니죠. 그냥 상관관계일 뿐입니다. 근데 마치 인과관계처럼 기사를 쓰고 있어요. 잘 몰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의도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그래프나 통계를 분석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체를 수용할 때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 자료를 가지고 만들기도 하지만 사실을 기반으로 하더라도 교묘한 속임수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늘 비판적으로 봐야 합니다. 평가하면서 봐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기준이 필요하겠죠? 5가지 정도가 되겠네요. 첫 번째는 내용과 관련이 있어야 해요. 갑자기 별로 상관이 없는 내용이 끼어들어 온다면 의심해야 돼요. 본질을 흐릴 수 있거든요. 두 번째,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어야 해요.
이건 매체를 사용하는 이유기도 하죠. 좀 더 쉽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매체를 쓰는 건데, 썼는데 사람들이 더 어려워한다? 그럼 잘못 쓴 거죠. 이해됐나요? 세 번째, 사용한 의도가 적절한가? 이게 정말 중요해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료를 편집하면 얼마든지 팩트들을 가지고도 자기 목적에 맞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늘 의심해야 돼요. 네 번째, 내용에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켰는가? 제가 수업할 때 이런저런 영상이나 사진을 왜 보여줄까요? 잠 좀 깨우려는 거예요. 영상만 틀어주면 눈이 반짝거리거든요? 모르시죠, 여러분은? 조금 걱정이 되면서도 이게 너무 효과적이니까 저도 쓰는 건데, 아무튼 영상을 틀었는데 더 졸아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체는 내용과 관련이 있으면서도 재밌어야 돼요. 다섯 번째, 목적에 도움이 되었는가? 크게 목적에는 설명과 설득이 있는데, 모든 매체 자료는 이 목적에 도움이 되는 방식이어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낭비일 뿐이죠. 마지막으로 매체의 효과 정리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매체를 왜 쓰느냐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겠죠. 첫 번째는 전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말로만 하는 것보다 사진이나 영상을 함께 보여주면 훨씬 더 인상적이고 기억에 남아요. 강조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건 아까 사진이나 영상 할 때 얘기했었죠? 세 번째는 생생함과 현장감을 느끼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사진이나 영상에 해당하는 것인데, 어제 축제를 다녀왔는데 너무 그 사람들의 열기와 환희에 감동을 받은 거죠. 그걸 친구에게 전달하고 싶어요. 말로 되겠어요? 그 생생한 축제 현장의 영상을 보여줘야겠죠. 온몸이 흠뻑 젖은 채로 뛰고 서로 껴안고 난리인 그런 장면을 보여줘야겠죠. 네 번째는 내용의 신뢰성과 설득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통계 자료나 그래프를 쓰면 그래요. 물론 진실되게 잘 써야겠죠.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숨기는 등의 편집은 그게 간파되면 오히려 신뢰성이 확 떨어져요. 그러니 그런 얄팍한 속임수는 안 쓰느니만 못하니까 필요한 만큼만 적절하게 잘 활용해야 합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딩동댕 딩동쌤이었습니다. 빠이.